정부가 오늘 33조 5천억 원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3차 추경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 빚은 감당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라 국간을 책임지고 있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차 추경 오늘 국회에 제출했죠? 네. 자, 이제 민주당과 야당인 이제 미래통합당에 좀 힘겨루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규모가 일부에서는 이제 수표 추경이라고 하지만 좀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 수표 추경 규모에 대한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예. 지금 이번에 추경은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잘 협조하시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35.3조입니다. 네. 저희는 이 수준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역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네. 과거 09년에 경제 위기 때 네. 제가 28.4조였거든요. 28조 4천원, 예, 2009년에. 네. 예, 그거보다 많고요. 네. 그리고 이번 추경은 3차 추경은 3차 추경만 볼 게 아니고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42년 만에 한 해에 세 번 추경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다 합치면 저희들이 59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59조의 돈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투입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여타에 또 정부가 종합적인 패키지를 지금 마련해서 이제 경제 지금 난국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270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큰 그랜드한 이러한 종합적인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이 지금 실시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3차 추경까지 합하면 이제 59조. 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적자 국채 발행이 23조 8천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 2차까지 다 합하면 올해 전체 발행할 적자 국채가 거의 100조에 이제 달한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번 3차 추경에 필요한 국채 과연 시장에서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게 거진 100조에 지금 달할 걸로 저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화하는 데 조금 여러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상황은 참 그런 우려를 이제 불식할 만한 정도의 이제 상황이라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국제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안전 자산이 선호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초저금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면에서 보더라도 애국인들에 대한 채권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요건이 굉장히 양호하다. 좀 이렇게 보아줄 수 있겠고요. 또 필요하면 또 한국은행하고 저희가 정부 당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거시 경제적인 그 공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렵거나 수급 시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또 한국은행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시장에 들어가서 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묘한 사항이면은 충분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최근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향후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한국은행보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한국은행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의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걱정이 이렇게 돈을 쓰려면 결국 재정 건전성이 너무 악화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 비율만 해도 GDP 대비해서 이번 3차 추경 합하면 거의 44%로 올라가게 되고 또 한 해 이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 국간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제 실장님으로서 장기적으로 이게 너무 위험한 수준 아닌가? 지금은 돈을 더 써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비상 경제 시국입니다. 여기서 재정의 역할은 나라의
침몰하는 경제를 있지 않습니까? 되살리고 어떤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활력을 이제 주입을 하는 거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정이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소 재정 수지가 나빠지는 걸 감수하고 좀 과감한 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을 저희가 24조 원 정도 추가 네.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만 네. 그 이후에 저희가 국가 채무 비율이 45.3%가 되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겠는데 OECD 평균 국가가 한 110% 됩니다. 110%. 그래서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는 저희는 진짜 낮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동안 저희들이 알뜰하게 비축해온 또 그 재정 여력을 이번에 어려울 때 긴급하게 투입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 채무 질이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 애국인들이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국인들 채권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이제 급속하게 예를 들어서 자금 유출이 되면은 예. 이제 수급 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국인들이 보유 비율이 한 13%에 지금 달합니다. 그리고 적다는 거죠. 네, 적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 국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자 비용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한 18조 정도 됩니다. 18조? 이거는 GDP의 한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부담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네. 이 국가 채무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해서 장기 전망 모니터링 체제를 지금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중장기적인 재정 추계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력을 좀 강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도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재원을 세출 구조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네. 세출 구조 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기반 증대 노력 등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 바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예. 그 바탕하에 재정 건전성이 정상적인 궤도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그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관리재정 수지 적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마지노선 관리해야 될 선이 명시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왜 40%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네. 괜찮습니까? 그 40% 넘어서 또 60%뭐 70%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절대적인 마지노선이랄까요? 기준은 예. 각 국가의 어떤 사정에 따라 다르다 봅니다. 예. 상대적으로 우리는 우량한 지금 이런 재정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또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그 지표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재정이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좀 투입을 하고 또 나라 사정이 좋아지면 재정이 좀 비축을 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밸런스가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정태적인 어떤 균형보다는 동태적인 예. 어떤 중장기 시각에서의 어떤 재정 수지 관리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 필요한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세출 구조 조정도 이제 계속 더 이제 앞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추경안에서도 10조 원이 조금 넘죠, 세출 구조 조정.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국방 예산하고 교육 예산이 많이 깎이는 걸로 지금 돼 있던데 네네. 국방부, 교육부 반발을 어떻게 뭐 괜찮습니까? 반발이 굉장히 클 텐데. 예. 네. 먼저 교육 예산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번에 저희가 세입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세입 경쟁을 하면서 11.4조 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에 따라가 자동적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줄게 됩니다. 네. 그게 한 2조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국방부나 교육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 규모나 공기를 저희들 사업 기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철저히 다 사업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절감을 한 거고.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이 지체가 된다든지 당초 공개에 비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늦게 있지 않습니까? 가는 이런 예산을 줄여서 지금 시급하고 기묘한데 우선 투입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 보면은 지금 잠자고 있는 예산을 달리고 있는 예산으로 바꿔치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재정에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의 어떤 경기 진작 기능을 더욱더 강화한다.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쓰는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재원 조달 부분 했고요. 네. 자, 중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돈이 모자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이제 5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한다는데 네. 여전히 그 갈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시중에 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소상공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총 26.4조 원의 지금 자금을 좀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단계로 저희들이 10조 원을 풀고 있는데 아마 전번에 비해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에서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조금 더 완만하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는 현실에 맞는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필요한 긴급한 수요들은 그래도 충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제 5조 원 정도를 투입한 거는 이 5조 원만큼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출이 된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풀리는 돈은 135조가 되겠습니다. 이 돈이 주로 이제 정책금융기관이 이제 대출을 하거나 이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자금이 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해주고 또 신용보증기관에 대해서 출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조 원의 소요는 135조 원을 뒷받침하는데 뭐 충분한 소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역시 뭐 추경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늘리기인데 네. 이게 한국판 뉴딜에서도 뭐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네네. 이제 계획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뭐 6개월 정도 일하고 마는 임시 일자리다. 네네. 또 뭐 허접한 일자리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과연 고용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받아갖고 저희들도 이번에 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하면서 이 사업을 설계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번에 10조 원 규모의 고용 특별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집어넣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일자리 55만 개는 직접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처럼 민간 부분에서 그 일자리가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직되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55만 개를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 양도 중요합니다만은 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저희도 굉장히 이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이 부족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가 바로 이제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비대면 분야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재정 일자리를 좀 만들자라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생산하고 개방하는 이런 쪽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길게 가는 거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하는 그런 거죠? 네, 6개월 갑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참여하신 분들이 기량을 쌓아서 또 그쪽 자체가 굉장히 일손이 지금 딸리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 분야가 지금 평균적으로 30% 이상 아마 취업률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엄선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발굴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일자리 창출의 그런 논란도 있지만은 이번 추경안에서 좀 더 투자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고 또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정부에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저희 추경은 주로 이제 재정 투자 사업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고 정부가 이 재정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재정 투자라는 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이러한 정부 재정 지원도 중요하겠지만은 여타 기업하기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 특히 디지털이라든지 그린 분야는 굉장히 신산업입니다. 그리고 규제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규제를 과감히 푸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실제 집행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요 별도의 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글은 모델 등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고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할 겁니다. 자, 뭐 추경안 보니까 이번 한국판 뉴딜에 많은 사업이 있던데 이 국민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좀 강한 영향을 주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번에 이제 초등등학교에 이제 원격 교육이죠. 원격 교육이 이제 아마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원격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은 학교에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이제 처리가 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 12,000개 학교가 있습니다. 12,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격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완전하게 있지 않습니까? 고성능으로 다 깔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격 교육 하다가 뭐 서버가 작아서 그런지 맞습니다. 계속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9만 개, 19만 7천 개입니다. 19만 7천 개의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다 깝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습용 태블릿도 저희들이 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원격 교육이 이제 학사 관리의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M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대폭 이제 보강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 연내 그런 인프라가 다 깔리면은 이제 원격 교육 있지 않습니까? 별 문제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 쪽에서 저희들이 산업에 영향을 줄 만한 건 뭐였습니까? 네, 거기는 저희들이 이겁니다. 빅데이터 쪽입니다. 빅데이터 저희들이 빅뱅을 일으키겠다라는 저희들이 생각으로 이쪽에 과감한 투자를 이번에 지금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부문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만 종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단계적으로 다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범용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됐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산업계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그쪽 개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력들이 필요됩니다. 14만 명의 인력이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2.5조 원을 3년간 투입을 해가지고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다 개방을 좀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딥러닝을 해야 됩니다. AI 알고리즘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한 데 필요한 데이터셋을 저희들이 700종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렇게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말 향후에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정말 프리하겠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공급해서 그거를 가공해서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많은 산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반을 깔고자 합니다. 네, 아주 그 덕분에 기대가 크군요. 또 호흡기 클리닉 1,000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원격 의료로 가는 그런 어떤 출발인가요? 뭔가요 이게? 아니, 그거하고는 조금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보셨듯이 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본인들이 병원에 일반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일반 환자들로 뒤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교차 감염도 일어나고 또 의료진들의 감염 이런 문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 환자들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진단하고 검진하고 진단하는 이러한 클리닉이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000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하고 그쪽에 의료진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보호구라든지 이런 방역 물자를 다 공급하고 또한 화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진료 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2의 큰 팬데믹이 오더라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검진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이제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를 비대면 의료로 이제 용어를 좀 바꿔 사용하던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정부에서도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의료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제도와의 문제가 또 같이 병행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거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더 많이 성숙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당인 민주당이 조금 동조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은 명확히 어떤 겁니까? 저희가 2차 추경에서 12.2조 원, 전체적으로 14조 3천억의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국난 극복에 같이 동참하신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아마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정치권 움직임으로 마지막으로 이 한국판 뉴딜의 가장 또 하나가 뭐 휴먼 뉴딜이다. 그래서 사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한국판 뉴딜의 휴먼 뉴딜이 뭐냐? 이런 오해도 좀 있고 혼선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지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세죠. 예. 그리고 이거 전 새로운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추세가 좀 본격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선제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성장 과정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을 위한 투자가 돼야 된다, 성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이번에 한국판 뉴딜 차원에서 휴먼 니딜이라는 용어도 나올 수 있고 또 고용 안전망도 같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상실장님과 논의를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